최고의 질문.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고의 질문. 네, 목적을 찾아가는 독특한 시각을 전달해드리는 이동훈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글쓰고 강의하는 박종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을 쓰고 강의를 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리더의 발목을 잡는 숨겨진 신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얘기해 볼 텐데, 자, 리더들은 다 같이 신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미리엘 윌킨스라는 리더십 컨설팅 기업 파라비스 파트너의 창업자이자 CEO인 이분이 쓰신 컬럼을 가지고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리더의 발목을 잡는 숨겨진 신념 7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7가지는 300명이 넘는 리더들을 코칭하며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한 7가지가 가장 흔히 나타났다고 해요. 그 7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내가 개입해야 된다. 두 번째가 당장 결과가 나와야 된다. 세 번째, 내가 옳다. 네 번째, 실수하면 안 된다. 다섯 번째, 내가 할 수 있다면 너도 할 수 있다. 여섯 번째, 거절할 수 없다. 일곱 번째, 내게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다. 이 7가지의 나의 신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 신념이 발목 잡지 않고 어떻게 리더의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좀 질문을 좀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열심히 하는데 제자리 걸음일 때가 있잖아요. 뭔가 꽉 막힌 듯하고 답답하게 느낄 때도 있고, 그리고 뭔가 한계에 부딪혔나 그런 느끼는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다 살다 보면은 야, 이게 내가 여기까지인가? 혹시 그런 느낌, 한계에 부딪힌 적 혹시 있으세요? 혹시 강의평가 3.8 한계에 부딪히는 느낌은 항상 받고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까지인가? 뭐 이런 생각은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해왔긴 하지만 뭔가 할 때 뭐 진짜 안 풀리거나 와 이걸 좀 뭐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지거나 그럴 때 내가 진짜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 되게 무력해지죠.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계속 성장한다고 하긴 하지만 사실 이제 뭐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는 그거 안에서 몰입할 수 있는 에너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감정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만 계속 하게 되면, 그러니까 기존에 성공했던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리더십 연구로는 피터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내가 맨날 했던 방식대로 성공을 해서 그거 잘 될 것이라고 믿고 계속 똑같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맡길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뭐 실무자일 때는 그게 맞지만 그게 리더가 되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변화를 계속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것을 하게 되면 좀 이런 마음이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될 때, 계속 그냥 했던 방식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안 풀어질 때 굉장히 이런 감정이 들지 않나. 제가 예전에 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강의 요청이 왔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 해보질 않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뭔가 문제 해결하고 이게 좀 잘 접목하면 의사결정 과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8시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딱 만들어서 과정을 했어요.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근데 방금 말씀했듯이 3점 몇이 나왔어. 야,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는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요청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스케줄이 정해져 있으니까 몇 차수가 진행돼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를 한 번 더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미리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뭐 면접까지도 하고요. 다시 한 번 더 보고, 아무튼 그 과정을 겪었어요. 겪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을 딱 진행했어. 그 다음 몇 점 나왔을 것 같아요? 잘 나왔어요? 똑같이 3점 몇? 아니요, 3점은 아닌데 4.1인가? 4점 좀 올랐네. 낮았네. 조금 올랐어요. 조금 올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원하는 점수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잘렸어요. 잘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때 이게 한계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첫 번째 기회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 만들었는데 두 번째도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한계였나? 나는 이게 안 되는 사람인가? 그냥 내가 잘하는 분야에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느낌이 뭘까? 또 되돌아보니까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뇌와 삶이 보내는 업데이트 요청 신호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제 뭔가 업데이트해야 되는구나.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나의 역량을 높이는 방식을 선택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신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계기가 되어서 엄청나게 두 번의 피드백이었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줬지만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하나의 실수였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교훈이 되어서 이제 그 컨텐츠로 뭔가 진행할 때는 이제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또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웠던 것이 좀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취약성을 드러내시면서 쉽지 않은 아니, 건데. 근데 네. 나는 생각을 해보면은 나랑 태도가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왜요? 3.8 이 새끼들이 잘 안 듣고 무슨 내가 좋은 얘기 해줬는데 딴 생각하고 내 말을 잘 호응도 안 하고 교육생이 문제다. 교육생이 그렇지 문제다. 교육생이 문제지. 어느 백화점인가요? 그 얘기 있잖아요. 항상 고객은 옳다. 만약에 고객이 틀렸다면 첫 번째 원칙을 다시 봐라. 아무튼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네. 다음은 또 질문.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일이 잘 안 풀릴 때 우린 보통 시간이 없어서 뭐 누가 안 도와줘서라고 상황 탓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신념, 고집, 아집 때문에 일이 꼬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혹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네, 저는 신념 네. 그런 고집이 리더를 망치는 경우가 많죠. 네. 저는 이제 여기 스티븐 코비가 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방식대로 본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각의 프레임, 패러다임이 있다는 건데요. 저는 이거 너무 동의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이 가치관은 잘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데, 그래서 내가 직원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이고 네거티브한 그 인식을 갖고 있는 리더는 직원들을 대할 때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제 능력 있는 애야?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드백을 줄 때도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걸 많이 주더라고요. 실제. 근데 만약에 그게 반대로 우리 직원들은 잘할 수 있고 정말 능력 있는 존재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나 포지티브를 갖고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예, 동기부여하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갖고 있는 신념,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조직의 문화도 달라지고 정말 그 분위기도 달라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큰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특히 부정적인 리더 밑에서 고생받는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게 다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내가 성공했던 어떤 방식이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성공했는데 지금은 다른 거죠. 만약에 그렇죠. 내가 실무자 때 성공했지만 리더일 때는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시프트를 빨리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리스크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 생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사고 패턴을 모를 때 인생이 또 꼬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일반적으로 무슨 탓하는 거를 절대로 안 하려고 생각해요. 이건 이게 뭐 시간이 없어서 그랬어, 뭐 해서 그랬어, 이런 탓은 절대로 안 하려고 해. 왜 그러냐면은 일단 뭐가 탓하고 있으면 일이 잘 안 된 거야. 뭔가 핑계대고 뭔가 뭐뭐 때문에 그러고 뭔가 전가하고 핑계대고 뭐 이런 거는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잘 안 됐어. 뭐 운이 좀 안 좋았나 보다. 다음번에 원인을 분석을 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고 뭐 이런 생각보다도 그냥 다음번에 잘 뭔가 준비하자. 다음번에 잘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탓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탓을 해야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데 처음엔 아프니까 탓을 해놓고 우선 내 거를 좀 치유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보는 거죠. 내가 혹시 이런 것이 좀 실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나를 좀 돌아보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 그게 저에게는 탓으로서 사용하더라고요. 네. 남 탓은 안 해요? 남 탓을 해요. 남 탓을 하는데 이게 두 가지예요. 순간적으로 남 탓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게 말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차이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표현을 안 한다. 다 박종화 때문이었어. 막 이런 뭐 예를 들어서 거야. 그런 거죠. 네. 뭐 그렇게 됐을 때, 저 박종화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잖아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내가 마음이 그렇게 올라와. 근데 내가 표현을 안 했느냐, 이제 표현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날 거고요. 예전에 그러면서 저는 어떤 신념이 있었냐면, 예전에 30대 때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30대 때 나는 그때 코칭을 처음 시작하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강의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어려서 이분들에게 뭔가 좀 뭔가 깊이 있는 얘기를 전달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어리게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빨리 40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40이 되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30대도 강의하시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자기 일을 잘 찾아가는구나. 나는 왜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까? 그것을 좀 돌아보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나의 고집이 오히려 내가 정말 30대에도 뭔가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서 멈춘 게 아닌가. 그래서 내 고집이 나를 일을 못하게 만들지 근데 않았을까. 꼭 신념은 아니더라도 약간 미스 컨셉 같은 거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생각할 거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혼자서 그냥 개인적으로 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가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뇌는 내가 바뀌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생각하면 위협으로 인식한대요. 그래서 위협은 피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도 내일부터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책도 내일부터 읽어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위협을 거부하는 그렇게 진화됐으니까. 네,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아티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가지 숨겨진 신념을 얘기했습니다. 그 신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개입해야 된다. 당장 결과가 나와야 된다. 내가 옳다. 실수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너도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없다. 내게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다. 자, 이런 7가지 신념 중에 딱 보자마자 이거 내가 나의 신념 같은데 평소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런 신념 7가지 중에 혹시 있으세요? 이거 딱 보니까 네. 그 제가 예전에 썼던 책 중에 나는 옳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나는 옳다? 그게 여기 딱 있네. 뭐예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 그 제목이 네, 나는 제목이. 옳다. 원래 그 책은 네. 나는 옳다라는 책 원래 내가 붙였던 제목은 나는 항상 옳다였는데 나는 항상 옳다였는데 출판사에서 이거 제목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겨우 타협한 게 항상자만 빼는 걸로 해가지고 네. 나는 옳다로 잘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옳지 않았네. 옳지 않네요. 그 중에서 옳은 사례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그게 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옳다라는 게 좀 자신감 갖고 살자. 네. 내가 어차피 인생은 정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 너무 휘둘리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 뭐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 자기 성찰, 자기 개발 관련 그런 관점에서 너무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이야기에 휩쓸리지 말고 정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든 답보다 다른 사람의 답을 더 막 쫓아가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자기 생각으로 자신의 답을 만들면서 한번 살아가 보자. 뭐 이런 거. 좋네요. 좋잖아요. 컨셉은 좋은데. 네. 저는 거절. 그러니까 거절 당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제안을 했거나 뭐 아니면 뭐 했는데 거절했다. 우리 근데 거절도 많이 당하잖아요. 뭐 네. 일할 때도 그렇고 그죠. 네. 선택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여러 명이 같이 비딩을 하는 상황이라고 치면 이제 강사가 여러 명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경쟁해서 누가 한 명이 강의를 한다. 근데 내가 안 됐다고 그 얘기 듣는 순간 알겠습니다 하는데 너무 순간 불쾌함과 왜 그렇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좀 나쁜 신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이렇게 자신의 의견이 거절당했을 때 기분이 나쁜 거는 그 의견과 자기의 자아를 동일시하게
그쵸. 하는 맞아요. 경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에서 강사 3명 추천했는데 그중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 했습니다. 가령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아, 이거 싸구려 강사만 찾아. 나를 찾아야지. 아, 이렇게 생각하고 되게 그냥 너무 이게 정신승리인데요. 내가 옳단데. 이거 진짜 나는 옳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인데 니네 잘못이야 그거잖아요. 그거죠. 선택을 못한 너희 문제지. 네. 나는 뭐 여전히 탑 클래스지 이거잖아요. 네. 아무튼 다 즐겁고 행복하게 자신감 있게 남 탓 아니에요. 2026년도 자신감 있게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저 정신승리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뭐 네. 무슨 일이 생기면 아유 저 사람들이 날 못 알아봤네. 네. 저 사람들은 역시 싸구려야.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야, 그 어려운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7가지 신념 중에 실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신념이 좀 있어요. 완벽주의. 완벽주의와가 좀 거리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이게 완벽주의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 내가 원하는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완벽한 모습이 실수해서는 아니라 안 된다가 내가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실수해서는 그렇죠. 내가 그 일에 대해 실수하면 안 된다.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이제 대리였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때 프로젝트를 처음 맡았거든요. 프로젝트를 처음 하면 내가 뭘 알겠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나는 완벽해야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뭔가 더 배우고 이제 모르는 것을 주변 찾아가면서 이제 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해야 되는데 난 물어보면 안 돼. 왜냐면 나는 완벽하게 처리해야 되니까. 오히려 물어보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를. 예, 그래서 완벽함이 오히려 사람들과 소통을 막게 되는 저에게는 굉장히 좀 그 사람들과 말하지 못하게 된 저의 신념이었던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한 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완벽한 척을 했죠. 근데 처음 맡았는데 뭘 알겠어요. 네.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요? 네. 지금은 다르죠. 왜요? 이제 물어보죠. 물어보죠. 지금도 완벽주의예요? 지금도 완벽주의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스트렝스 파인더에 보면은 그게 있거든요. 최상화? 최상화가 이제 강점 진단. 그렇죠. 강점 진단에 보면 최상화가 있거든요. 최상화가 탑 5 안에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거는 좋아요. 그러면 집에서 만약에 가족이 완벽하게 행동을 못하면 짜증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해요. 네. 완벽한 영역이 있어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영역이 집은 있어요. 안 돼요? 또 집은 괜찮아요. 컨트롤 안 돼요? 내 책상은 괜찮아요. 내 책상은 그 자체로 그냥 놔둬요. 경험적인 거구나. 집에서는 아무리 내가 뭐 해도 네. 씨알이 안 먹히니까 집에서는 못하고 완벽하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원하는 만큼 딱 되는 순간 에너지와 이게 신경 쓰기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은 놔요. 놓으면은 편안해요. 그래서 그게 아닌 영역은 쥐는데 그 대표적인 쥐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책을 쓸 때는 쥐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정도의 그게 나와야 된다. 예, 그것은 네, 저에게는 완벽의 영역이었습니다. 다음 질문.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실수하면 안 된다. 저는 아까 완벽주의였잖아요.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메뉴 하나 고르는데도 너무 오래 걸리거나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시작조차 못하고 미루었던 경험 혹시 있으세요? 저는 이제 완벽주의처럼 저는 많은데 여러분 혹시 나처럼 이런 영역은 없어요? 저는 진짜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완벽주의 사실 솔직히 좀 싫어해요. 예전에 완벽주의 상사랑 일한 적이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일은 그분처럼 하면 뭐 칭찬도 받고 잘 되긴 하는데 인간미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물론 일을 실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을 잘 해야죠. 잘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는 작은 것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챙기고 따지고 그걸 분석하고 하는 모습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숨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를 물론 하면 안 되죠. 실수를 많이 할수록 내가 휴재를 잃어가는 거니까 일에서는. 그런데 이 실수만 하지 않는다는 이 신념이 너무 강해서 완벽주의로 전환돼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된다면 나는 그건 반대다. 그거 자체가 완벽하지 않은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요? 왜요? 그러니까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메뉴 하나 고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쓰는 것 자체가 실수다.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완벽하게 뭘 하려고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게 아니라 장고를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악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뭔가 미래는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뭔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중독으로 빠지게 되면 이게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 적정한 선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보면서 이제 나의 완벽성 뭘까 같이 고민하게 되고요. 코치님은 완벽주의자예요? 완벽주의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영역에서 완벽주의죠. 네, 영역이 있어요. 영역이 있다. 네, 근데 그 영역이 완벽주의자들이 이렇게 영역 나눠서 요 영역에서는 나는 완벽주의자, 저 영역에서는 아니고 이러나? 그러니까 완벽주의라기보다는 퀄리티를 좀 더 높이 하려고 한다. 이게 누구로 따지면 이제 프로의 모습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좀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 책 쓰고 코칭하고 하는 거에서는 완벽하게. 그리고 뭐 우리하고 저녁 먹고 어울리고 놀 때는 그냥 대충. 그거 좋은 것 같은데요? 왜 비교를 그렇게 하시죠? 네. 자, 아까 우리 유경철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거절 못하는 것. 그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절하면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혹은 내가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무리한 부탁을 예스라고 받아주고 뒤늦게 후회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또 상대방이 또 내가 이렇게 부탁했는데 거절하면은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또 힘들까봐, 그래서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 이런 것도 또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예스라고 받아줘서 혹시 후회한 적도 혹시 있으세요?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과거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거절을 잘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이제 과거의 성향상 성격상 좀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하면은 좀 마음, 제가 이제 MBTI는 감정형 F거든요. 좀 심한 세는 감정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의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절을 하면 이 관계가 훼손될 거라는 걸 아니까 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뭐 들어주거나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나중에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럴 경우에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쌉티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또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누군가랑 그런 관계 속에서 뭔가 딱 잘렸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내가 집에 가면 불편해요, 마음이.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나 혼자 불편한 거야.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좀 도와주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이제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 잘 못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하기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 경험적으로 어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 경험적으로 보면 거절을 많이 해요. 그래요? 주변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 뭐 사람들이 와서 돈 빌려주세요 하면 빌려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 잘 못하는데 뭐 사람들의 이야기에 뭐 쫓아가기도 하고 생각도 자꾸 동조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옛날에 Say No라는 아저씨가 Say No 해라 뭐 이런 거거든요. Say No의 가르침. Say No의 가르침 쓰신 분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무조건 예스만 하지 마라. 뭐. 그래서 이제 거절이 많은 시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거절을 안 하기 위한 설득 방식에 대한 교육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그래서 조금만 부탁부터 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조그만 부탁부터 예스 해야지 좀 큰 부탁도 예스 한다. 상대방이 거절 못하게 만드는 기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점점 그 우리가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있잖아요.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홀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거절 못하도록. 그리고 많은 텔레 우리 뭐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오잖아요. 그 대충 한마디 딱 듣는 순간 아니면 또 핸드폰이 뜨잖아요. 광고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우리는 안 받게 되고 차단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는 거절에 그냥 손쉽게 익숙하게 되어 있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건 아니야. 이제 바로바로 그냥 앞단에서 그냥 거절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유경철 대표는 이제 F 코드라고 했는데 이
우리 살아가는 사람 중에 수많은 F 코드가 있을 텐데 네. F 코드는 거절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러면? 그 TF의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감정을 배제해야 돼요. 감정을 글쎄, 배제.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 좀 그렇게 하는데 네. 저는 이제 돈 거래를 좀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빌려주고 이런 거 빌리고. 돈 거래. 예. 네. 근데 이제 나는 동거라고 들었어.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여자 문제야? 죄송합니다. 돈 거래. 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뭐 가끔씩 종종 뭐 있었어요. 막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면 물론 이제 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데 최근에 그런 좀 상황이 있었거든요. 제가 되게 메모리차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냥 워낙 잘 나가니까 아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돈도 많이 아니, 벌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보다는 그냥 나는 돈 거래를 안 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또 이게 뭐 다시 잘못됐을 경우에 서로 신뢰를 잃고 그러면 관계가 끊길 수도 있고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딱 했거든요. 근데 상대방 입장은 또 그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기분이 나빴는지 연락이 네.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건 내 신념을 굽혀야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친구랑 다시 뭔가 좀 더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알았어 그냥 해줄게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T 코드의 그 방식은 이거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주고 안 받을 돈 정도만 빌려준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뭐 100만 원 빌려달라고 했다. 뭐 그런데 나는 10만 원밖에 못 줘. 그러면 나는 이 돈 안 받아도 된다. 대신 이제 주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정리하는 쪽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듣자마자 돈을 은행에서 빌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은행에서 빌리다가 안 되면은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리다가 빌릴 수 없는 상황까지 돼서 나한테 온 거라고 그럴 수도 하면은 있죠. 그러면은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한테 돈을 줬다가 못 돌려받는 거야.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은행에서도 안 될 정도의 상황이면 어차피 줘도 못 돌려받으니까 그래 내가 너한테 여기까지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뭐 줄 수 있는 만큼만 줄게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해 버려. 그렇게 해도 되고요. 네. 근데 여튼 거절은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런 사람의 감정을 떠나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근데 가족은 또 그게 어렵죠. 그렇죠. 네. 가족은 거절하면 안 되지. 예. 왜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음. 가족은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럼요. 가족은 거절하지 않지. 모든 네. 걸 수용한다. 가족이 이걸 안 듣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사람은 가족인 척하지 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가진 이 신념들은 사실 어릴 때나 젊었을 때는 나를 지켜주거나 성공하게 만든 1등 공신이었지만 자, 그 과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은 버려야 할 나만의 오래된 성공 방정식 혹이 있을까? 이거는 성공한 사람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너희들은 이 방법이 이제 통하지 않을 것 같다. 이거는 나이 든 사람한테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뭔가 성공했다 아니다 보다는 수많은 그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나이 든 사람이 있다면 나름대로의 살아가는데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옛날에는 이런 게 맞는 것 같았는데 네. 이제는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잘해왔다고 해서 그 방식이 잘 먹혔는데 지금 하여간 잘 공감 못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로 변화를 물론 그 전부터 시도해야 되겠지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해왔던 게 있는데 그걸 갑자기 바꾼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라는 게 우리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걸 해내야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어떠세요? 변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변화. 네. 술 어떻게 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왜 변화를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너무 많으니까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는 것들도 있고 옛날에는 그렇게 해야 됐었는데 지금은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요즘 옛날에 없는데 지금 요즘 있는 거가 챗GPT, 제미나이 이런 게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AI로? AI 그러니까
AI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에 있는 거 뭐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그게 있더라. 그러면은 이걸 중심으로 자신의 변화를 생각해봐야지. 하던 일 자체도 옛날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그 아까 이제 대기실에서 얘기했을 때 어떤 얘기했었냐면은 뭐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칼 융의 이론 알고 싶으면은 관련된 책을 사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권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 코치님은. 네. 근데 요즘에는 챗GPT한테 꼬리에 무는 질문을 막 해가면서 그것을 파악하고 알아간대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이제 그 예전에 책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했다면 이제 책이라는 매개체가 아니라 AI나 이런 걸 통해서 지식을 우리는 충분히 쉽게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정보까지도 알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유용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이거는 변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일하는 방법도 변화. 책 쓰고 글 쓰고 하는 것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많은 새로운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생각을 해보면은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는 거 요런 바뀐 거에 중심으로 자신의 변화를 찾아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질문을 바꿔서 변하지 않는 건 뭘까요? 너무 교과서적인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시고 지금 질문에 일단은 네.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랑, 변하지 않는 거? 죽음, 금도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물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값어치가 있는 거죠. 오. 네. 그래서 그다음에 뭐 사랑도 있지만 사랑이 왜 변하니? 사랑은 변하죠. 네. 사랑은 변해. 네.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거잖아요. 아, 네. 사람의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거지. 사랑이 집에서 변하는 이걸 건 안 듣고 있군요. 확실히.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 뭘까? 변하는 변하지 것이 않는 무엇일까? 그것을 헤아리고 돌아보는 것. 그것이 이제 내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변하는 것을 잘 쫓아가야 되지만 변하지 않는 걸 잘 잡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것, 태어나고 죽고 나이 들고 병 들고 이런 부분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고 마케팅에서도 뭐 그렇게 네. 얘기하던데요. 네, 5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을 봐라. 이게 음. 제프 베조스가 했던 중요한 얘기였죠. 그럼 아무튼 뭐 네,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사랑 뭐 이런 것보다도 그런 얘기를 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네, 이제 마지막 질문 하시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가볍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누면서 내가 그럼 당장 좀 뭔가 마음 좀 편하게 먹기 위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좀 작은 행동, 내가 뭔가 신념이나 이런 것에 갇혀가지고 혹시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좀 더 벗어나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좀 작은 행동을 하나 실천해 볼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의 변화요? 네. 저는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 윌리엄 제임스 아시죠? 그 심리학에서 굉장히 아버지, 모르는데.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인 윌리엄 제임스의 통찰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 말이 기억나요. 네, 그 말 기억나죠.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이걸 명심하고 있는데 일단 생각을 바꿔야겠죠. 근데 행동을 바꿔야 되고 내 행동을 바꾸면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올해는 좀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 마인드셋을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더 바꾸고 행동은 어떻게 할까? 우리가 보통 그 얘기하잖아요. 그 나의 변화가 있으려면 일단 뭐 내가 사는 공간을 좀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그래서 좀 새로운 사람들 좀 만나보고 지금까지는 거의 안 만난 것 같아요. 요즘에 최근에는 우리보다 제일 많이 만나시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만나는 거지 새로운 사람. 만약 별로 안 만났던 것 같아요. 최근에 몇 년은. 그래서 꼭 여성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네. 새로운 사람이 어떤 분야든 뭐 같은 분야도 좋고 아닌 분야도 좋고 해서 좀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고 공간은 내가 집을 바꿀 수는 없으니 여행을 더 많이 가서 내가 있을 공간을 좀 다양한 공간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새로운 거 없는데 그 똑같은 새로운 거 거 아닌데? 그냥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왠지 지금의 행동을 더 강화하는 것 같은데요. 사람 만나는 건 새롭죠. 안 했으니까. 그건 네. 새롭고 그 공간을 바꾸는 여행은 강화되고. 네, 강화되고. 그
뭔가 유식하게 얘기했으니까 저도 유식하게 한번 얘기해 네, 보면은 네, 네. 제가 좋아하는 그 일본의 컨설턴트 오마이 오마이 게니치. 게니치가 얘기한 금방 얘기한 인간은 바꾸려면은 시간하고 자기가 쓰는 시간을 바꾸든지 만나는 사람을 바꾸든지 사용하는 공간을 바꿔야 한다. 그래 결심해서 하는 게 가장 쓸모없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의지를 불태우는 거는 진짜 쓸모없는 짓인 것 같아요. 의지를 불태우지 말고 만나는 사람을 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고 장소도 새로운 장소에 자신을 많이 노출하고 그리고 시간도 좀 달리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 어떻게 끊을 거냐 그래가지고 의지를 이제 발휘하지 않기로 했어요. 의지를 발휘하지 않고 네. 매일 새벽 기도를 갑니다. 요즘에 5시 반서부터 6시 정도에 하는 새벽 기도를 가니까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날 술 먹으면은 그 시간에 잘 못 일어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지금까지 안 드셨어요?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술을 먹고 가니까 진짜 힘들어. 술을 먹고 가니까 진짜 힘든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한두 번 덜 먹는 효과가 있긴 있어요. 덜 먹는다. 덜 고통을 먹으니까.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괜찮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의 행동을 바꿔가지고 새벽에 그러면 새벽기도를 4시에 가세요. 그 잠을 8시나 되니까. 문이 안 열려 있어요. 4시에 가면. 아니 먹다가 가실 것 같은데. 예. 저 같은 경우는 뭘 해볼까? 제가 이제 늘 다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답게 살자. 그럼 무엇이 나답게 사는 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늘 얘기하고 있는 게 목적을 찾아가는 독특한 시각을 들이는 것. 그것이 이제 나답게 산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챗GPT를 통해 좀 정리해 보는 것. 네, 그게 이제 좀 나답게 살기 위한 좀 새로운 어떤 목적을 찾아 나가기 위한 나만의 어떤 답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고민을 좀 깊게 하기 위한 그런 행동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질문! 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